네, 안녕하세요. KF-21 복자형이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자형의 그 깊은 의미가 좀 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뭐 10년, 8년 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계 최강의 드론 지휘 전자전 전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인데요. 한국이 왜 그런 길을, 그 참 어려운 길이에요. 가시밭길인데 갈 수밖에 없고 또 가겠다고 나섰는지, 또 뭐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 이제 또 언론에 보면은, 또 유튜버들도 그래요. 복자형에 대해 조종사 훈련할 때 사용하는 모델, 이런 그 소리가 좀 나옵니다. 또 그런 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F-35, F-22는 어떻게 훈련했나? 그 단자형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나 방사청은 왜 반박을 안 할까? 이게 이제 우리 의도를 감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약간 무식한 소리가 순기능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자형에 깃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기 비하 같은 얘기가 좀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언론 보면은, 이로써 우리는 8번째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 나라입니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데, 이게 좀 자기 비하예요. 자유진영에서 스텔스 형상 전투기를 만든 나라는 우리가 2번째입니다. 미국 다음에. 비행 자동 제어가 어렵죠. 이게 막 그냥 이 공기역학 그런 거를 갖다가 다 무시하고 막 여기저기 깎아버려 가지고 이게 비행체의 자동 제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자유진영에서 스텔스 형상으로 복좌기를 만든 나라, 전투기로서, 그거는 미국도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최초예요. 이 복좌기 전투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 보시면 날개가 흔들려요. 잠깐 보세요. 조금 전에 흔들렸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릴 때 날개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흔들리죠. 여기서 흔들리고, 여기서 흔들리고, 좌우로. 예. 다시 한번 볼까요? 흔들리죠? 예. 또, 흔들리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흔들립니다. 여기서도 약간 흔들렸어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단자형일 때는 이런 흔들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새로운 그런 개발인데 훈련용 만들려고 이 고생하냐 이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연합뉴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복자기는 개발 후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 훈련용이란 소리잖아요. 훈련용 하려고 이 개고생하냐 이거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또 다른 개발인데, 이 굉장히 숨겨진 뜻이 깊어요. 그런 것을 잘 못 보면 뭐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서 감추려고 의도를, 괜히 옆에 나라들 뭐 중국 같은 데 긴장시키니까 이런 좀 엉터리 소리가 나와도 가만히 있는 건데, 우리들은 좀 꿰뚫어 봐야죠.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복자형에. 이 복자형을 어디다 쓰려고 하냐? 미국 이제 미국 해군이 이제 세계에서 2번째 센 항공전력이잖아요. 첫 번째 센 항공전력은 미국 공군이고, 거기서 이제 복자형을 쓰죠. 슈퍼호넷 F 모델. 그러니까 FA-18F가 슈퍼호넷이죠. FA-18E는 단자형이고, 슈퍼호넷 단자형이고, FA-18F는 슈퍼호넷 복자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복자형은 임무를 분담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임무를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훈련에도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이제 해군에서는 이제 항공모함에서 타고 내리는 거라 훈련이 좀 빡세죠. 여기서는 훈련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군에서조차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명 더 해서 이 새로운 임무가 뭘까? 네, 이겁니다.
이 슈퍼호넷 복자형은 처음부터 EA-18G 그라울러가 목표였습니다. 이 EA-18G 그라울러는 이건 전자전 전투기로서 세계 최강이에요. 이 그라울러 초도 비행이 2006년인데 슈퍼호넷 단좌형 FA-18E 초도 비행이 1995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가 2001년이에요. 그 그라울러는 2006년에 초도 비행을 했고요. 2009년부터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 슈퍼호넷 복자형이 언제 초도 비행했냐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추정컨대 2000년경 슈퍼호넷 복자형, 그러니까 FA-18F가 초도 비행을 했을 거고 그 무렵부터 여기에 전자전 장비를 실었을 거예요. 이 그라울러가 FA-18F입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고요. 전자전 장비는 이건 노스롭 그루만이 실었습니다. 노스롭 그루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그러니까 FA-18F가 이제 그 복자형이 한 2000년경에 아마 초도 비행해서 비행기가 안정화된 게 한 2002~3년 될 거고 초도 비행했을 때부터 부지런히 거기다가 전자전 장비 실어가지고 2006년에 그라울러가 초도 비행을 하고 그것을 더 그 전자전 장비를 더 손을 봐가지고 2009년부터 실전 배치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슈퍼호넷 그 복자형 그러니까 FA-18F는 처음부터 이 전설적인 아주 그 전설의 지금도 최강이죠. 세계 최강의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플랫폼을 만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자형은 이 전자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라울러가. 이 전자전이 얼마나 살벌한 거냐. 이게 공중의 마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그라울러 편대 중에 하나는 자기 편대명이 위저즈 마법사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무선 콜을 할 때 그 콜 구호가 매직, 마법 그렇게 합니다. 이 그라울러는 F-22를 잡은 유일한 비행기죠. 격추시켰습니다. 모의 전투에서. F-22를 한 번도 모의 전투에서 격추시킨 다른 비행기가 없는데 그라울러가 격추시켰어요. 이 그라울러는 이제 전자전인데요. 전자전이라는 건 이제 첫째 상대방 레이더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레이더에 대해서 재밍을 걸어서 레이더를 먹통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접근해 가지고 그 레이더 파괴 미사일, 그 함 같은 거 또는 그거 뭐라 그러나 AARGM인가 뭐 그래요. 또 요새 또 새로 나오는 거는 그런 미사일을 쏘아서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키죠. 또한 적 전투기가 예를 들어서 F-22가 발생시키는 레이더 이걸 재밍해서 적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켜요. 또 그 미사일에 대해서도 미사일도 이제 그 액티브 시커 같으면은 레이더를 쓰죠. 그럼 그런 것도 이제 또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비행기예요. F-22를 우리가 그 참 꿈의 그 전투기라고 생각하는 그 F-22를 그 모의 훈련에서 격추시킨 유일한 비행기가 이 그라울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 이거 수출 안 하겠죠. 네, 수출 안 합니다. 단 한 나라만 예외입니다. 그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이 그라울러 1개 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외에 그라울러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밖에 없습니다. 예, 오스트레일리아밖에 없어요. 미국 외에 그라울러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그것도 한 개 편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군이 만약에 한국이 미국한테 그라울러 팔아주세요. 그럼 웃고 맙니다. 예, 안 팝니다. 왜 그러냐면 저런 게 있으면은 중국이고 북한이고 아주 아작을 내는 비행기거든요. 저게. 상대방을 먹통을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때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는 비행기예요.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죠. 예, 안 팝니다. 한국 자기들 컨트롤 밖에서 무슨 사고 칠까봐 너무 무서워서 저런 비행기를 한국한테는 안 팔아요. 미국의 유럽 국가에도 안 팔았다니까요. 유일하게 판 데는 오스트레일리아밖에 없습니다. 저 비행기가 저렇게 무서운 비행기예요. 그라울러가.
전자전기라는 게. 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요번에 이제 그 초도 비행을 할 때, 첫 비행이고, 그 최초 비행이기 때문에 안전의 이유 때문에 부조종사를 탑승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자전기에서 타는 사람은 부조종사라고 안 부릅니다. 그 사람은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비행기 조종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직함의 이름이 전자전 장교입니다. Electronic Warfare Officer입니다. 그 뒤에 앉는 사람이. 앞에 앉는 사람은 파일럿, 조종사라고 부르고. 뭐 바이스 파일럿, 데퓨티 파일럿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부조종사가 아니에요. 이제 2009년에 아까 그라울러가 실전 배치됐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전에도 전자전기가 있었을 거 아니냐? 있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하나의 모델을 썼습니다. 1971년부터 2019년에 최종 퇴역할 때까지 있었는데요. 이게 EA-6B 프라울러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프라울러입니다. 예, 이 EA-6B 프라울러 시절에는 전자전 장교가 무려 3명이 탔습니다. 그 최고 속도 뭐 허접해요. 뭐 아음속이에요. 1048km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최고 고도 1200m도 못 올라가요. 1150m밖에 못 올라가요. 무장이요? 뭐 대레이더 미사일 AGM-88 함 2발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야, 이렇게 뭐 허접한 비행기가 어딨냐. 저 프라울러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동영상에 보이는. 얘가 2003년 이라크 침공할 때 그 이라크가 세계적 수준의 방공망을 촘촘히 구축했다고 자랑하던 애거든요. 그 나라가. 그거 아작낸 게 얘예요. 프라울러예요. 저 허접한 전자전기.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허접하게 보이죠. 아니 얼마나 장비가 구닥다리면 전자전 장교가 3명 탄다니까요. 저 비행기 4명 타는 비행기거든요. 아니 무슨 놈의 전투기가 사람이 4명이 타. 3명은 전자전기예요. 전자전 장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전자전 장비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단순하고 뭐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뭐 그동안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도 말하자면 그 자동화가 덜 돼 있어가지고 무려 3명이나 탔던 거죠. 지금 이제 EA-18G 그라울러는 당시에 EA-6B 프라울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급지고 지능적인 전자전을 수행하지만 전자전 장교는 딱 1명 탑승하죠. 그래서 파일럿과 전자전 장교 그렇게 해가지고 2명의 승무원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개 전자전이 뭔지 또 어떤 비행기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요즘 너무 어려워서 다들 어렵기 때문에 이 부탁드리기도 송구하지만 부탁 좀 올립니다. 자, 이제 우리 KF-21과 얘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전자전기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라울러 찜쪄 먹을 놈이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라울러에는 스텔스 기능 없죠. KF-21 복자형은 스텔스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라울러는 멈트 지휘 기능이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죠. KF-21도 뭐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지만 이거를 같이 합친다고요. 그럼 스텔스 기능이 있고 멈트 지휘 기능이 있다. 그게 앞으로 한 2가지를 다 갖춘 거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도 안 내놓을 거예요. 그거 10년 왜 그러냐면 미국이 거기에 제일 접근할 수 있는 게 B-21 지금 그 이른바 폭격기라고 불리는데 그 이름 잘못 따른 거거든요. 그 폭격을 할 수 있는 전자전기입니다. 그게 갈 수 있는데 걔는 전투기가 아니잖아요. 걔는 아음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NGAD 차세대 전투기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안 나올 겁니다. 2032년까지, 2030년대 중반이 돼서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안 팔죠. 이게 살벌한 놈이 나온 거예요. 또 이게 싸죠. 우리께. 이 그라울러는 이제 공포스럽지만 말이죠. KF-21의 복자형
그 지능이 깃드는 2030년경이 되면 30년에서 32년 사이쯤 된다고 보는데 이제 실전 배치가 이 복좌형 드론 지휘 전자전기, 예, 전자전 전투기죠. 그 정도가 되면 그라울러 라드키 넘어서죠. 우선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텔스이고 둘째 이제 그게 가오리가 됐던 무인 편대기가 됐던 지금 이제 여기 CG에 보이는 건 가오리 영상이죠. 네, 그 다음에 무인 편대기는 그냥 전투기 비슷하게 생긴 걸 무인 편대기라 그래요. 예, 그 둘 다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게 저는 이거 이제 일단은 고급 스텔스 무인기라고 부를게요. 이 고급 스텔스 무인기를 얘가 이제 몰고 다니거든요. KF-21이.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동승자의 임무는 그라울러와 달라지죠. 그라울러에서는 전자전 장교지만 KF-21 복좌형에서는 전자전 플러스 무인기 운영 장교가 되죠. 전자전 플러스 무인기 운영. 그래서 여기서 잠시 우리가 그 무인 전투기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이제 그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막 전투기처럼 막 미사일 쏘고 폭탄 떨어뜨리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 근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인 전투기의 본질은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감지예요. 센싱.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얘를 OBSS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로 번역을 할까 하다가 OBSS, 오프보드라는 건 내 비행기 바깥에 있는 물체다예요. 근데 내가 내 비행기처럼 운영할 수가 있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보드, 그 외제죠. 바깥에 있다. 바깥 외에 있을 제자, 외제. 아이고, 참 어려워요, 우리 발음. 예, 특히 한자어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싱이죠, 감지. 이게 오프보드 센싱 스테이션이거든요. 스테이션은 뭐예요? 우리가 폴리스 스테이션 그러면 경찰 본청에서 현장에 이렇게 내보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장소 같은 건데 이게 연장체란 소리죠. 경찰 병력이라기보다 경찰력의 현장에다가 이제 두는 거. 그 바깥에. 그 연장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OBSS를 막 구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외제 감지 연장체, 외부에 존재하는 감지 연장체, 이런 좀 이상한 용어로 부른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의 본질이 얘의 본질이 저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얘의 그 핵심적인 기능이 미사일 쏘고 폭탄 떨어뜨리고, 미사일도 갖고 있고 폭탄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는 감지를 위한 연장체다 이거예요. 감지 연장체다. 우리가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 이러한 그 국방부 브레인이나 공군 브레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미국의 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 관점을 잡고 밀고 나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군사평론 이런 저널들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한마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거를 미국에서 제일 빨리 지금 제일 살벌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B-21, B2를 대체하는 우리가 전략 폭격기라고 부르는 쟤인데요. 쟤는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입니다. 말이 B2 대체하고 폭탄 갖고 다녀서 이제 우리가 저게 폭탄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폭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제 진짜 무서운 기능이 그라울러보다 더 강한 전자전 능력이에요, 제가. 무서운 애예요, 쟤. 그런 면에서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거기다가 폭장량은 또 좀 B2보다는 작지만 폭장량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래 날죠. 멀리 날고, 예, 아음속으로 날지만, 예. 그런데 말하자면 얘는 비행기 한 대잖아. 근데 만약 KF-21 복좌형이 감지 기능이 있는, 레이더나 이런 게 강력하고 전자전 기능이 있는 그런 이 가오리나 혹은 무인 편대기를 한 5대 끌고 올라가, 4대 끌고 올라가. 그러면 어느 놈이 더 세냐고요. 한 대인 놈이 셀까? 얘가 셀까? 당연히 분산돼서 여러 대 끌고 올라가는 애가 세죠.
분산돼서, 그러니까 여러 대의 OBSS에 분산시켜서, 그리고 이제 가오리는 아음속이지만 무인편대기는 초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편대기에 끌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B-21과 다르죠. B-21은 뭐 한 번 뜨면 지구 반바퀴가는 항속거리지만 우리는 중국 코앞에 있고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고 주전장은 서해와 동중국해 부근이니까 제주도고 뭐 흑산도 이런 쪽.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길게 갈 이유가 없죠. 오히려 빨리 움직이는 게 좋죠. 그럼 그 형상이 뭐 가오리 같은 게 꼭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B-21은 한 대가 보통 한 6억 달러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7, 8천억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KF-21이 뭐 한 천억,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무인편대기가 한 5, 600억 해서 뭐 다 더해 보니까 한 2천억, 뭐 2,500억이면 끝나네. 그리고 얼마나 유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OBSS 한 대만 데리고 출격하고 어떨 때는 너댓 대 데리고 출격할 수 있잖아요. 또 멀리 가야 될 때는 OBSS를 멀리 보내야 될 때는 가오리를 데리고 가고 뭐 좀 빨리 가면서 짧게 움직여야 될 때는 무인편대기를 데리고 올라가고 훨씬 더 유연해요. 우리 환경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런 조건에서는 이게 거의 세계 최강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반도체 칩과 전자장치를 다루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한국의 이제 괴력이 나오죠. 이게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를 보면 이걸 압니다.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현대 기아가 BMW라든지 아우디나 벤츠나 토요타랑 맞먹는다 그런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요새 뭐 예를 들면은 제네시스를 사냐, 뭐 렉서스를 사냐, BMW를 사냐, 뭐 아우디를 사냐, 벤츠를 사냐 다 비슷해요. 느낌이 그냥. 저는 뭐 굉장히 서금서금한 차를 끌고 다니고 돈이 생겨도 워낙 운전을 안 해서 1년에 한 3,000km나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살 이유도 없고 살 돈도 없지만 그 운전을 하시고 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동차라는 게 자기 품위이기도 하고 생활의 즐거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쓰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차를 살 때 보면 자기 취향 때문에 그런 거지 차 자체의 특성과 기능은 현대기아 쪽도 굉장히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반도체 칩과 이제 그 전자장치가 막 차에 도입되면서부터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차가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뭐 BMW, 아우디, 벤츠, 토요타를 막 테슬라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반도체 칩과 전자장치가 만약에 게임이다. 그러면 한국은 누구와도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전 장비와 OBSS를 지휘하는 것은 이게 전부 반도체 칩과 전자장비 게임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전력 소모가 작은 고성능 칩과 전자장비를 누가 잘 만드냐 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KF-21 복잡이 한 대가 이 OBSS 너덧대와 함께 뜨는 순간 그라울러든 B-21이든 감시정찰 전자전에서 뭐 밀릴 게 없어요. 가성비 따지면.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한 8년에서 10년 사이에 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거죠.